네, 신지우입니다. 여기가 베어브룩이라는 주립공원이거든요. 미국 뉴햄프셔주 알렌스타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5천 명도 되지 않은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가 경치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특히 가을 단풍이 유명하고요. 강도 끼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캠핑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여기가 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유명해진 적이 있었어요. 대형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였던 거죠. 이걸 알아볼 건데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이 베어브룩 안에 산 근처에서 살던 아이들이 숲속에 들어가요.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달려야겠죠. 뛰다 보니까 어느 아이가 숲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버려진 드럼통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들은 매일 숲에서 놀았지만 이런 드럼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호기심에 둘러보다가 이 드럼통 사이로 비닐이 조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고 안을 열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뚜껑을 열기엔 힘이 너무 모자랐고요. 비닐이라도 당겨봤거든요. 그런데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비닐 사이로 썩은 우유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아이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 드럼통에 발길질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자 뚜껑이 조금 벌어지거든요. 이 사이로 무슨 흰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더 확인할 것도 없이 이건 썩은 우유통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대로 드럼통은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요. 11월 10일 여름 아이들이 발견했던 이 드럼통 안에 뭐가 있었는지 밝혀지는데 알렌스타운의 경찰인 론 몽트플레서는 베어브룩 산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죠. 도착해보니까 신고했던 사냥꾼이 숲에서 동물을 찾다가 우연히 드럼통을 발견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드럼통 뚜껑을 열어봤죠. 안에는 뭔가가 비닐로 꽁꽁 싸매져 있었는데 풀어보고 둘 다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 아이들이 맡았던 건 썩은 우유가 아니라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였던 겁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데 드럼통 안에는 2명의 여성 시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한 10살 정도로 추정됐어요. 범인의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신들이 모두 턱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나체 상태였어요. 소지품이 없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고 발견 시점도 너무 늦어서 시신이 많이 부패돼 있었거든요. 인상착의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은 나왔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경찰은 두 시신의 관계를 엄마와 딸 사이로 추정했고요. 근처에서 실종된 모녀가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베어브룩 산에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알렌스타운과 베어브룩 주립공원은 작고 조용한 시골이에요. 강력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연달아 사건이 일어나니까 수사 인원을 안 그래도 적은데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능률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 뒤로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15년 만인 2000년 5월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알렌스타운 경찰서로 부임한 신입 수사관이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이 베어브룩 시신 유기 사건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 맡는 사건이니까 의욕이 많았는데 정작 단서가 없는 이 15년 전 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막막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 현장부터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거든요. 그때 드럼통이 발견된 곳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드럼통을 찾은 거죠. 열어보니까 첫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시신 둘이 들어있었어요. 3, 4살, 1살, 2살 정도로 첫 사건보다 연령대가 어렸습니다. 피해자 나이에 공통점은 없죠. 하지만 드럼통으로 유기됐다는 점과 둔기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연쇄살인으로는 확실해 보였어요.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드럼통 속 아이들이 첫 번째 드럼통에서 발견됐던 그 피해자 모녀의
가족 아니면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견됐으니까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됐던 거예요. 범인은 전혀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베어브룩 연쇄살인 사건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여요, 이대로라면.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혔고요. 피해자 신원도 다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범인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입니다. 아동 방임과 학대, 성추행, 차량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어요.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혐의에서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붙잡혔었다는 거예요. 아동 방임과 음주운전으로 잡힌 사람은 커티스 킴벨, 아동 성추행은 고든 젠슨, 차량 절도는 제럴드 모커먼, 살인죄로 체포될 때 이름은 레리 베너였고요. 절도와 부실 수표로 잡힌 적도 있는데 이때는 밥 에반스였습니다. 경찰에 잡혔고 기소돼서 재판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명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신원이 확인됐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은 5개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죠.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테리 라스무센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을 떠돌아 다녔고요. 지역을 옮길 때마다 이름을 바꿔서 살았던 거죠. 한 지역을 벗어날 때마다 과거를 세탁했다는 이야기고 그럴 만한 이유는 아무래도 범죄 경력을 지우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지른 그동안의 사건들은 단서가 있어도 신원을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 미제로 남게 됐던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베어브릭의 드럼통 시신 유기 사건이었던 거고요. 이 사람은 신원을 바꾸는 데 뛰어났기 때문에 카멜레온 킬러라고 불립니다.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잡힐 수 있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달 뒤 해가 바뀌고 1986년 봄입니다.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코츠 밸리 트레일러 파크라는 동네예요. 트레일러 파크는 이렇게 캠핑카로 이용되는 이동식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빈민촌이 되겠죠. 여기로 5살인 딸을 혼자 키우는 고든 젠슨이라는 남성이 이사를 와요. 동네 사람들은 이 고든 젠슨이 속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남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 이름은 리사고요. 아내가 없어요. 어렵게 사는 동네로 혼자 딸 키우는 아빠가 왔으니까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대답은 잘 해줘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집에 강도가 들어서 사망했고 나중엔 암으로 죽었다며 이야기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가족은 딸밖에 없지만 이를 핑계로 돌보지도 않아요. 아이가 장난감 하나 없고 씻겨주거나 아빠가 먹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러자 리사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노인 부부가 이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든 젠슨에게 아이 키우는 거 어려우면 차라리 자기들이 입양하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고든이 이때 마침 자기가 3주간 출장을 갔다 올 예정인데 그동안 시험 입양 기간을 갖자고 합니다. 이렇게 리사는 노인 부부의 집으로 가서 3주간 살게 됐고요. 아이가 다행히 부침성도 있고 잘 지내요. 그런데 가끔 나이에 안 맞는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부부는 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 고든이랑 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3주간 리사를 돌봤고 입양 서류를 만들기 위해 다시 고든의 트레일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긴 뒤로 고든 젠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입양 전에 아빠가 사라졌으니까 지금 아동 방임 혐의가 생긴 거죠. 노인 부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살고 있던 트레일러를 조사해 봤는데 여기서 고든 젠슨의 질문이 커티스 킴벨이라는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커티스 킴벨이 누구냐? 1년 전에 음주운전과 아동보호 미흡으로 체포됐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리사도 신체 검사를 해본 결과 심각한 수준의 성적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리사를 아동보호센터에 보냈고요. 커티스 킴벨에게 아동학대와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사람이라 더 이상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커티스 킴벨을 다시 쫓게 된 건 17년 만인 2002년부터였어요. 행방된 여성 한 명을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42살의 한국계 미국인인 전은순이에요. 캘리포니아 화학회사에서 일하다 실종 3년 전 레리 베너라는 남성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직업이나 돈도 없고 거짓말로 과거를 숨겨왔다는 거죠. 그런데다 폭력적이기도 해서 전인순을 자주 때렸고 주변에서 다들 헤어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2001년부터 동거하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인 2002년에 전인순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유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며칠 전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자 회사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요. 평소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던 레리 베너는 자연스럽게 유력 용의자가 됩니다. 레리 베너가 사라진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만나러 가거든요. 신분증이 없어서 지문으로 신원 파악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17년 전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커티스 킴벨이었다는 거죠. 그럼 레리는 왜 밝혀질 게 뻔한 지문 감식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한번 지문 감식을 했다가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17년 전에는 이 지문 감식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망치면 가능했어요. 지문 감식을 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지문 감식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해진 걸 몰랐던 거죠. 용의자로 확인되자 가택 수색 시작됐고요. 차고에 1.5m나 쌓아둔 고양이 모래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죠. 이 안에 전은순이 있었던 겁니다. 시신은 절단돼 있었고요. 레리 베너는 이렇게 붙잡히는데 이때만 해도 경찰은 테리 라스무센이라는 본명을 알지 못했어요. 커티스 킴벨로 체포가 됐었고 전인순 살인 사건의 재판에서 15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2010년 폐암으로 감옥에서 사망해요. 그리고 7년이나 더 지나서 2017년에 테리 라스무센이라는 진짜 이름과 그동안의 미제 사건들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범인이 사망하고 7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인 테리 라스무센,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자면 1943년 12월 23일생이에요. 덴버에서 태어나는데 어릴 때의 기록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록이 뭐냐면 성인이 되고 6년간 해군 생활을 하다가 1969년에 결혼해서 아이 넷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밖에서 볼 때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화를 쉽게 냈고 폭행 문제로 자주 경찰서를 다녔습니다. 가족들을 매일 때렸고요. 1975년에 테리가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요. 이때 아내가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도망칩니다. 테리가 출소하고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때부터 1년간 미국을 떠돌아 다니는데 확인된 곳만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버지니아, 텍사스, 오하이오, 오리건,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햄프셔예요. 뉴햄프셔에선 신혼 미상의 여성을 만나 같이 아이를 키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년간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닌 거니까 최소한 10번 이상의 범행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때부터 가명도 쓰기 시작한 건데 뉴햄프셔주에 살 때 이름은 밥 에반스예요. 1980년에 절도와 부실수표 발행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서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6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던 드니스 보랭이라는 여성인데요. 같이 사라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커티스 킴벨로 이름을 바꿔서 뉴햄프셔에 5년간 계속 있었던 거죠. 1985년에 고든 젠슨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체포된 장소인 캘리포니아의 트레일러 파크로 가서 살았던 건데 뉴햄프셔와 캘리포니아는 끝과 끝입니다. 직선거리로만 4,000km가 넘어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4,000km나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간 이유는 분명히 어떤 큰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가야 안전하겠다는 이런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순서를 생각해보자면 뉴햄프셔에서 밥 에반스로 살 때
같이 살던 신원 미상의 성인 여성과 어린 아이 셋을 죽이고 드럼통에 담아 베어브룩 산에 버린 뒤에 이 커티스 킴벨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드럼통에서 발견된 성인 여성은 이때 만난 신원 미상의 그 여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고든 젠슨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던 드니스 보랭을 만나 캘리포니아에 갔다고 봐야 순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니스 보랭의 딸이 바로 옆집 노인 부부가 입양하려던 그 리사예요. 하지만 드니스는 엄마죠.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든 젠슨으로 이름을 바꾼 범인은 트레일러에 리사를 버려두고 출장 핑계로 사라졌었죠. 정황상 아마 이 지역에서 리사의 엄마를 죽인 뒤 도망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1989년인데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려면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제럴드 모커먼으로 이름을 바꿔요. 차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죠. 이때 지문 검사 결과가 4년 전 뉴햄프셔에서 살던 커티스 킴벨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고요. 커티스는 이미 4년 전 아동학대로 체포영장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든 젠슨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커티스 킴벨은 차량 절도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만인 1990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9년 뒤에 레리 베너라는 이름으로 전운순과 동거를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살다가 폐암으로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지 7년이나 지나고 나서 밝혀진 사실들이니까 순서가 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아닐까 추정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테리 라스무센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방식이 계속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 당시의 허술한 행정 방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미국은요, 일찍부터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해왔던 나라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이때.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테리는 새 이름을 쓸 때마다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래요. 이 발급에는 또 뭐 신원증명과정도 크게 필요 없고요. 미국은 땅도 넓은 데다가 주 법도 다 다르죠. 그래서 범인이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행정처리,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다니는지 다 확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몇 분이면 확인이 되는 지문조에도 일주일이나 걸리던 시기라 이런 허술한 방식의 신분 위장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테리 라스무센은 사망한 뒤에도 한동안 가짜 이름 중 하나였던 커티스 킴벨로 불렸습니다. DNA 검사 기술이 생기면서 진짜 이름과 베어브룩의 그 드럼통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을 알아보자면 먼저 1987년에 일어난 5살 리사와 아동 방임 유기 사건이 시작이에요. 리사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보호자인 고든 젠슨이 친아빠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DNA 감식 기술이 없으니까 신분 등록도 제대로 안 된 사람에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7년이 지난 2013년에 확인을 해봤어요. 예상대로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 검사로 리사의 가족까지 찾을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DNA로 조상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리사의 DNA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뉴햄프셔주에서 살고 있다는 친외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사라진 엄마 드니스 보랭의 딸이라는 사실과 진짜 이름은 리사가 던 보랭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리사는 아마 테리 라스무센이 지어준 이름 같기도 합니다. 테리 라스무센이라는 본명은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2017년에 확인됐는데 경찰은 그 당시 리사의 엄마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밥 에반스를 공개 수배했었어요. 누군가 나타났는데 테리 라스무센이 감옥에 갔을 때 아내가 데리고 도망갔던 4명의 자식 중 1명이었던 거죠. 40년이 넘어서 친자식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의 DNA와 밥 에반스 아니면 커티스 킴벨 아니면 레리 베너로 불리던 범인의 DNA를 비교해보니까 친부관계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아빠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테리 라스무센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된 거죠. 베어브룩 살인사건의 피해자 신원도 알아내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었는데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부패가 심하긴 했지만 머리카락은 남아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 검사를 담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에선 성인 여성 1명과 아이들 3명이 2개의 드럼통에 나눠서 발견됐었죠. 혹시나 해서 테리 라스무센의 DNA와 비교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자, 먼저 이 사진은 테리 라스무센의 정체를 알기 전 피해자들의 DNA 정보로 만들었던 몽타주인데, 그 당시 드럼통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은 이 4명이 혈연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원은 알 수 없어서 추정만 해왔던 건데 DNA 대조를 통해 사실로 밝혀진 거죠. 가족도 찾았습니다. 드럼통에서 발견된 성인 여성의 이름은요, 마를리즈 허니처치였고 9살에서 11살로 추정된 아이는 큰딸인 마리 보원, 2~3살 정도로 보이던 3번째 사진의 아이는 마를리즈의 둘째 딸이에요. 사라 맥 워터스로 확인됩니다. 전 남편과 2딸을 낳고 이혼했다가 1977년에 테리 라스무센을 만났던 거죠. 테리가 이때는 폭력성이 없었다 그래요. 아내에게 잘했고 자식들도 친딸처럼 키울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와 2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를리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테리를 버리고. 하지만 7년 만인 1985년에 베어브룩 숲속의 드럼통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아이들의 추정 나이를 봐서는 아마 새 모녀가 사라지고 2~3년 뒤에 사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명이 빠졌죠, 지금. 드럼통에서는 4명이 발견됐었단 말이에요. 2번째 아이, 얘는 누구냐는 거죠. 마를리즈 딸이 아니거든요. 친아빠가 바로 테리 라스무센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었고요. 친엄마가 누군지도 알 수 없어요. 존재를 증명할 사람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베어브룩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30년이나 지나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힐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리사의 친엄마인 드니스 보랭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생활 반응이 없는 걸 봐선 사망한 것 같고요. 이유는 테리 라스무센의 또 다른 드러나지 않은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정작 범인이 사망했잖아요. 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테리의 친딸로 밝혀진 아이의 친엄마, 그러니까 테리의 아내가 누구냐는 건데요. 이것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서로 사망한 딸의 DNA가 있긴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니까 무연고자 신분이거든요. 테리 외에도 이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의 추정 나이가 3~4살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1976년쯤 뉴햄프셔에서 아기를 함께 키운 적이 있다는 그 신원 미상의 여성이 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과 같이 산 적은 있지만 누군지는 모른다. 이게 전부예요. 세 번째는 테리 라스무센의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얼마나 더 있겠냐는 건데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뉴햄프셔주에서 살았고 이때 근처에서 미제살인 사건과 실종이 5건이나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인구가 적어서 사건도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 유독 테리가 살던 기간에 강력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당연히 이 사건들도 테리 라스무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한 단서는 1986년에 도망가면서 버린 리사밖에 없습니다. 리사에게 경찰이 테리가 가족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아이가 가족은 있었지만 캠핑을 갔다가 독버섯을 먹고 다 죽었다고 대답했었거든요. 5살 아이의 표현이니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건의 목격자 아니면은 테리에게 사건을 전해 들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몇 번 본 적은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물어보니까 테리가 둘러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리사에게. 그러면 리사가 테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어릴 때 기억이에요, 아이가.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학대도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테리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또 문제고요.
결국 테리 라스무센의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드럼통에서 발견된 4명과 전인순 사건뿐이에요.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추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사의 엄마인 드니스 보렌과 신원 미상의 여성이 어디로 갔는지는 끝까지 알 수가 없겠죠. 같은 사람이란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카멜레온 킬러라고 불리던 테리 라스무센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연쇄살인범들은 보통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했고 그동안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연쇄살인이 되는 거예요.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 부를 이름이 필요하니까 별명이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바꿔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카멜레온 킬러라고 부릅니다. 연쇄살인 연구의 권위자인 잭 레비는 테리 라스무센이 그동안의 연쇄살인범들과는 분명히 다른 패턴을 가졌다고 분석했어요.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연히 마주치거나 아니면 어떤 덫을 쳐놓고 누군가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테리는 피해자들과 가정을 만들었다가 어떤 계기로 죽이고 또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만든다는 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테리가 노린 여성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외로움을 타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성관계를 만든 다음 기생해서 사는 거죠, 테리가. 그러다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피해자로 옮겨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살인까지 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물질적인 걸 빼앗을 생각이었다면 가정을 만들면서까지 같이 지낼 이유는 없어요. 아마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분노 조절 장애처럼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이 나면은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숨긴 거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만들었지만 같은 이유로 또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패턴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폭력과 아동방임 혐의가 진작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둔기를 맞았다, 이런 점이 근거가 되는데, 살인이 애초에 목적이었으면 총이나 칼 종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둔기, 폭행의 목적인데 분노 조절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때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유일하게 살려둔 아이가 리사죠. 리사를 살려둔 이유 뭘까 생각해보면은 이게 범행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베어브룩에서 발견된 그 드럼통 사건, 여기 피해자 셋 중 자기 친딸이 같이 있던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처럼 싱글맘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피해자 여성들 대부분은 아이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점에서 쉽게 공감대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감성을 좀 건드려서 피해자를 낚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사를 옆집 노인 부부에게 맡기고 차를 훔치다 체포됐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지만 이때 차를 훔치는 데 성공했었다면은 자기 범행 패턴이니까 리사가 필요하겠죠. 집에 돌아와서 리사를 데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름 바꿨을 거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같은 범행 계속 반복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